한국 코스피 ETF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 그럼 30년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죠. 상법 개정을 한다든가 공개 매수를 바꾼다든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당사자들은 만만치 않은 대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자꾸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겠구나.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 주식이 오르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너무나도 그냥 한 가지 원인이라는 거죠. 나라가 약하구나. 이쯤 되면은 좀 이렇게 언론이나 뉴스 시간에 좀 주식 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들어요. 저도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네. 사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너무 부진한 거, 너무 부진한 거. 이게 주식 뭐 자체가 뭐 20-30%씩 폭락을 한 게 아니더라도 네. 상대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뭐 20% 이상 차이 나고 예. 그동안 우리보다 더 나빴던 중국이 그냥 한 번에 저렇게 만회를 하고 예. 또 아세안 국가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다 대책을 세우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시점에서 특별한 산업 정책도 안 나오고 그렇죠.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가고 상대적으로 외화가 많이 유출되고 이런 상태에서 보통 같으면은 이 정도면 누군가는 벌써 난리를 쳐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조용하고. 네. 다 포기한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나라를 다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한국 시장 얘기하면 다 한숨만 쉬고 뭐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만 하지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네. 분들도 좀 없고 언론도 학계도 뭐 다 조용한 것 같아요. 진짜 언론도 학교도 예전 같으면은 참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시국이 좀 심상치 않다 내지는 아주 그거 할 때는 뭐랄까요 사회의 원로들 어른들 뭐 이런 존경받을 만한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든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데 그럼요. 그리고 지금 사실 충분히 그럴 만하게 해도 충분히 나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2% 3%인데 미국은 17% 19% 뭐 지금 홍콩은 30%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자본시장의 전체 마켓캡이 20%가 1년에 벌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죠. 예, 예. 경제 규모가. 예. 그리고 사실은 점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각 국가별로. 네. 나라별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 회사들, 민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예. 뭐 주가가 모든 거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가 그거의 일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서로 세워보고 토론이 막 일어나고 네.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욕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조용하고 아 그냥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오르니까 단타나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자조적인 말만 계속 나오고 네. 그런 거는 조금 답답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제작진에서 저것도 한번 만들어 놨네요. 지금 대표님 화면 한번 보십시오. 네. 9월 말까지 금년 들어서 비트코인 47.4%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대만이 27%. 와. 맞습니다. 예. 하다못해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 13%. 상해도 그렇게 꼬르박들이 저렇게 올라왔네. 그 상해 저거 더 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쉬고 있는 데다가 홍콩이 지금 그렇죠. 5% 이상 홍콩 올랐기 헐헐 때문에요. 날아가고 더 있고. 올라야 됩니다. 예. 그러니 정기예금금리 우리나라 3%인데 그거보다는 다 좋았고 코스피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2.3, 코스닥 마이너스 11.6. 그러네요. 저 한 장의 표가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애청자분 가운데 익절과 손절사회님이 어디 이거 그냥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어디 무슨 연구 보고서를 보신 것 같은데 4, 5년 뒤면은 초등학교 70% 소멸 네. 우리나라. 네.
8년 뒤쯤 되면 중학교 70% 소멸, 11년 뒤에 고등학교 70% 소멸, 13년 뒤에 대학교 80~90%가 소멸. 네. 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사실 펀더멘털 자체는 암담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또 있고 네. 이런 문제들도 뭐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해결이 되겠지만 네. 결국 뭐 이민 정책이겠죠.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고 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심하게 벌어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네. 뭐 유럽에서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뭐 대책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금 코스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덜 올랐네. 그러니까 네. 결국 오르겠네. 예. 그렇다면은 뭐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면 이제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미국 거를 그만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미국을 팔고 한국을 사야 되겠다. 이런 트레이딩을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1년 가면은 결국 키 맞추기를 하겠다. 와, 그렇게 하는 사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마음이 편하기가 좀 어려운 게 결국은 그냥 크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주 환원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대주주가 뭐 소액 주주는 완전히 쌩을 까잖아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많이 방치를 하고 있고 대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주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건데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올라봐야 좋을 게 없는 거죠. 내리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요번에 뭐 M&A 한국타이어 M&A에서도 봤듯이 뭐 대주주가 진짜 뭐라도 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너무나도 그 불이익을 많이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돈이 새로 생길 때마다 주식을 그냥 사 평생. 네. 그러면 나중에 다 해줄 거야.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얘기해요. 돈 생길 때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S&P 뭐 ETF를 그냥 생길 때마다 산다는 거예요. 적금 들듯이. 적금 들듯이 예, 돈이 예. 생겨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사가는데 지금 우리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소장님도 어떤 젊은 분한테 너 돈 생길 때마다 한국 주식을 ETF를 그냥 종목을 모르겠으면 한국 코스피 ETF를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 그럼 30년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죠. 그게 왜 없냐면 주식이 우리의 기업의 밸류보다도 오히려 낮게 형성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말이 있었잖아요. 핵심에는 상법 개정. 그 회사의 임원이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이사들이 이사들이 주주를 네, 위해서 네, 일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주는 모두 똑같으니까 예.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은 대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이슈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고친다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 입법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금투세 뭐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런 컨플릭트가 많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올라요. 반포에 어떤 아파트가 60억이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부동산이 많이 못 오르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쉬운 일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정책을 낼 때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있다 하더라도 그 자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30대 영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탐욕스러운 뭐 그 투기꾼이거나 그렇지만 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가 없어.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법 개정을 한다든가 공개 매수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 엄청난 반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당사자들은 만만치 않은 대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자꾸 하고 금투세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유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가 네. 되든 폐지가 네. 되든. 그런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정치권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죠. 예. 이게 정부도 아니고 또 국회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결국 미루고 오늘도 결국 또 미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나는 공정한 사회를 평생의 꿈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뜻.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금투세는 저는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금투세는 큰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금투세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알고는 있는데 요번에 그 과정을 보니까 이분들께서 그 쉽지 않은 상법, 네. 뭐 상속법 이런 거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진짜 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느끼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도 느끼고. 그래서 요즘 아시아 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이나 금리나 주식 움직임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환율부터 얘기를 해보면 환율은 선진국 환율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 이런 거는 뭐 일본이 한 13% 들어있고 대부분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선진국들. 이런 데들은 가만히 보면 움직임이 아직도 이자율 차이 이런 거에 민감해요. 이자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머징 마켓 통화들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아세안, 뭐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이 엄청난 강세였거든요. 그 강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나라들이 중국과 미국이 자꾸 싸움을 하니까 제조업이 좀 넘어오겠네. 그럼 이 제조업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나라가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겠네. 그래서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외환이 강세가 되니까 또 투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선순환 구조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선진국 지금 환율은 이자율 차이에 민감하지만 이머징 마켓은 그야말로 이자율이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 경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다 내려올 때도 그룹이 몇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엄청 내려온 데가 있고 뭐 달러 인덱스만큼 내려온 데가 있고 그거보다 덜 내려간 그룹이 있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있었다면 우리가 계속 3그룹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내려올 때 우리가 1303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340원 올라왔지만 1303원도 뭐 좀 안타까운 거죠. 비율로 보면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 주식이 오르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너무나도 그냥 한 가지 원인이라는 거죠. 나라가 약하구나. 경제가 약하구나. 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구나.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문화 등등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정치권의 역량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거죠. 성적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 있던 자금이 줄어들었었는데 줄어들 때도 한국이 좀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우리 게 줄어서 아세안 국가들로 갔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중국이 부양책을 딱 때리니까 결국 또 아세안의 일부가 중국으로 가고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가기만 해요. 우리에 있던 것들이 나가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어도 있지만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의 그거는 그 투자 비중 우리는 뭐 지금은 이렇지만 어떻게 될 거야 굉장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잖아요. 아시아에 얼마, 유럽에 얼마, 미국에 얼마 이렇게 결정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아시아의 30%면 30%에서 중국 얼마, 한국 얼마 이렇게 가는데 좀 헷갈리고 불확실성 많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또 정부에서 특별한 부양책들이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왜 골치 아픈 거기를 하겠습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그냥 쭉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그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지금 우리 달러원 한번 띄웠습니다. 네. 달러원 띄웠고 이거 데일리거든요. 네. 지금 오늘 33원 70전 종가. 네. 이게 전일 대비 14원 40전. 네. 급등인데 그것도 갭 상승인데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서 33원 70전에 끝났는데 지금 유럽장에서는 거의 4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한 6, 7원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6, 7원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위클리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N이 이렇거든요. 네. N도 지금 위클리로 이런 상황이고 데일리로 보시면은 아니 저 같은 차트적인 눈에는 이 정도 다이버전스 같으면 여기서는 눈 감고 사는 게 맞았는데 또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얘가 딱 선이 하나 걸리잖아요. 여기 지금 61선이거든요. 네. 61선이니까 요거 지금 오늘 고용지표 따라 가지고 달러가 더 위로 튀든지 뭐 하겠는데 지금 우선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지금 대표님 그동안 많이 이렇게 강조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원화의 국제화의 하나의 뭡니까? 한 단계 나가서 유럽장에도 이제 돌아가고 네. 은행마다 야간 딜러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요거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들으시기에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음.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처음에 않았는데요. 근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직 그쪽 잘 모르겠고 지금 MSC WGBI도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세계 채권 채권 지수의 지수도, 예. 글로벌 그래서 예. 요번에 거기서 뭔가 발표가 날 때 여기에 예. 대한 판단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보도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보도 자체가. 네, 보도 자체가 없고. 그래서 진짜 한국에 대한 그 매력도라고 할까 관심도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얘기 지금 해주셨으니까 좀 제 예.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글로벌리 달러가 저는 여기서 잘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예, 계속적으로 사실 빠졌잖아요. 네. 뭐 크게 보면 114에서 100까지 온 거고 짧게 봐도 한 106에서 100까지 내려온 건데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뭐 사실 뭐니 해도 미국의 이자율이 내리기 때문이죠. 미국 금리. 예, 미국 네, 금리가 네. 미국 금리가 내려오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 들어가는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좀 나가겠지. 예. 예, 그게 이제 달러화 약세의 첫 번째 이유인데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B컷도 했고 뭐 이제 피벗을 했으니까 올리던 이자율을 이제 연준이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자율을 내린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가 예. 뭐 다음 달에도 내리겠죠. 25가 됐든 50이 됐든 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금리 앞으로의 금리의 예, 추이 예. 그거보다 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금리의 수준을 보시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점도표가 찍어준 게 금년 말이 4.5 내년 말이 상당 기준으로 5.5에서 50 예, 그러니까 pp에서 상단으로 쭉 보면 예. 4.5. 4.5. 그다음에 25년 말이 3.5. 3.5. 26년 말이 3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냥 3이라는 거고 파월도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2%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묘하게 얘기하니까 3%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기준금리를. 정도로. 예. 롱거런도 3으로 나왔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게 점도표상의 얘기고 네. 시장은 그거보다 좀 더 낮아요. 예. 지금 금년 말은 4.25 그렇죠? 그리고 내년 말은 3.5가 아니라 지금 3에서 3.25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3까지 다 갔어요. 벌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파생상품 쪽이나 다른 그 금리를 보면 그 다음에는 약간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 3% 가면 그때부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립금리 다 됐다고 보는 건데 예. 그렇다면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오려면 예. 경기 침체 같은 게 와야죠.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사실은 지금 제일 큰 거잖아요. 네. 지금 사실 물가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네. 지금 아무래도 하는 쪽으로 좀 아무래도 좀 치우쳐 있으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자율 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현 시장의 프라이싱보다 미국 이자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오르진 못하더라도 더 내려가긴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가도 진짜 한 1, 20bp 내려가는 거지 많이 내려갈 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달러도 약세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큰 그림은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건데 네.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선진국 쪽을 먼저 보면 뭐 일본이나 유로를 합쳐놓은 게 달러 인덱스인데 예. 달러 인덱스도 100 잠깐 깨더니 바로 오르잖아요. 예. 지금 뭐 차트 보시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100 밑으로는 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뭐 최근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쪽도 만만치 않지만 이머징 마켓은 또 좀 다른 게 이머징 마켓은 이제는 미국이 이자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예. 각 국가의 이자율을 낮추는 속도, 경기 부양 의지.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부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를 부양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살리고 이런 성장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분배 쪽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양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하고 어떤 나라는 안 하잖아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성장과 분배.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그 환율에 쭉 영향을 주는 것인데 지금은 오늘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선진국들은 이자율에 민감하지만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진짜 그 나라의 경제력에 그냥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지난 3, 4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미국 이자율이 중요하고 이자율 차이가 중요했지만 이제 내려가는 시점에서 선진국들이야 모든 게 많이 결정돼 있으니까 아직도 이자율 차이를 보지만 이 이머징 마켓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그 나라 국가의 경제가 어떤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는 환율이 강세가 되는 거 그 나라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게 완전히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도 좀 약세가 되는 저 시그널이 환율이 약세가 되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용어를 그냥 환율이 약세라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자국 통화가 약세. 그렇죠. 예, 이제 원화가 약세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 예전 같으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좋아지니까 뭐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겠네 이런 쪽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 로직은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 야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게 결국은 외국인들 또 국내에 있는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는구나. 그러면 주식도 나빠지겠네.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이제 주식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식을 볼 때 환율을 볼 때 환율이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항상 있으니까 환율이 좀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가면 주식도 강해지기가 어렵다. 뭐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강하게 가면 환율도 강하게. 그러니까 평가절상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이거 지금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엔원 환율입니다. 엔원 환율인데 네. 이게 7월만 하더라도 이게 100엔당 850원대 네. 초반까지 갔다가 이게 965원 찍고 지그재그 ABC 만들면서 이 올라갔던 거에 이거 딱 이제 61.8% 조정 채우고 이동평균선들 제일 밑에 놈까지 오니까 한 900원 밑으로 살짝 오니까 오늘 이렇게 훌쩍 뛰어버렸거든요. 네. 훌쩍 뛰어버렸는데 저는 왠지 이게 엔원이 지금부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느낌상 조금 일단은 이게 또 데일리하고 또 위클리하고 또 다르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르려면은 우선 엔화에 대해서 이제 뷰가 서야 되는데 대표님 지금 지난번에 이시바 시계로 이제 자민당 총재 확정되던 날 내려왔었죠. 훌쩍 그거 하고 나서 141.5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다 올라갔는데요. 예.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최근에 그 이시바 총재에 관련돼서 것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이시바 총재라는 분이 원래 이제 총리라고 하시죠. 예, 총리가 예. 이게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아웃사이더 항상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고요. 반대에 있던 다카이치 그 후보자는 이제 강경 보수였고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이시바는 반대쪽에 비해서는 BOJ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예, 그리고 그러면서 BOJ가 금리를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금리 예. 같은 거 하면 안 돼. 예. 우리도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재정 정책에서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긴축 재정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 네.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를 올리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팍 떨어진 거죠. 그랬죠. 팍 떨어졌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BOJ 총재 만나서 그 만나는 것도 그렇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만나서 지금 이자를 올리는데 right time 맞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겠죠. 발톱을 감추든지 아니면 조금 겁을 먹고 물러나든지. 근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그 정치가 그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자민당 안에 있다가 보니까 예. 이시바가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고 좀 약하게 나오니까 이시바 효과로 내려갔던 것들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엔화는 뭐니 해도 펀더멘탈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예. 이자율의 진짜 함수입니다. 일본 이자율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환율은 일본 BOJ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환율은 뭐 제 생각에는 140에서 150 사이인 것 같아요. 140에서 150 네. 사이. 그래서 150 이상으로 가면은 되도록 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15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 BOJ에서 이자율 좀 올려볼게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욕을 안 하는 분위기일 거고 140까지 내려갔는데 이자율을 올려볼게 그러면 욕하는 분위기고 지금 좀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BOJ도 그렇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인들 눈치를 사실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좋은 거 절대 아니지만 예. 어쨌든 BOJ가 정치인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본다면 뭐 BOJ 총재가 뭐 물가나 환율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이케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건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은 글쎄요 위로 아래로 다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실 엔원도 원화의 움직임보다는 주로 엔화의 그렇죠, 움직임에 그렇죠. 그냥 영향을 예,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당분간 저는 엔화를 보면 엔화는 140에서 150 레인지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조정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펀더멘탈로 보면 글쎄요 내려와야겠죠. 더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겠죠. 엔화 강세로 펀더멘탈로 와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일본이 계속적인 부양책을 쓰니까 뭐 디프레이션 같은 걸 너무 겁을 내고 인플레이션이 됐는데도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적인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펀더멘탈리는 좀 내려올 수 있지만 140에서 150은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되고 반면에 원하는 상방 압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그러니까 선진국 통화도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약해가지고 또 가니까 상당히 약한 그 상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넘기기 전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실제 단행하면은 환율도 더 위로 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때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예,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이유가 경기만 보면 무조건 해야죠. 예.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 크레딧도 좋지 않고 모든 지표가 네, 지금 네.
해야 되는데 물가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얘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주거용은 오르지만 상업용은 내려가 있어요. 지금 뭐 상가 쪽은 예. 힘들죠. 그다음에 지방은 내려가고 서울만 서울도 올라가는 네. 거예요. 서울도 또 일부만 올라요. 이거는 네. 결국 양극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를 잡는 칼을 이자율을 쓴다는 거는 조금 너무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의 문제는 양극화가 따로 풀어야지 이자율 가지고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도 또 앞뒤도 안 맞는 게 이자율은 내리지만 대출 금리는 뭐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너무 획기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한국은행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행 요즘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서울대를 뭐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런 물론 좋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이자율을 조정을 해야지. 물론 뭐 강남의 집값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거를 탑 프라이어티에 BOK가 놓고 한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취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강남 집값 오르는 거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쉬운 것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정치인도 예. BOJ도 BOK도 예. 정부도 예. 내가 하기 쉬운 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법 개정 만만치 않죠. 상속세 내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를 싸워가지고 이겨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쪽으로 그게 설사 틀리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선택을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쉬운 것만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예. 너무 쉬운 것만 선택하고 있잖아요. 쉬운 거 인기 있는 거 인기 없고 욕먹을 만한 건 아무도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매력이 좀 떨어지고 말씀 듣다 있습니다. 보니까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거 하겠습니다만 워낙 시국이고 다들 또 예민해서 말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결국은 정책이란 것도 정치권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네. 통치권자가 또 이끌어줘야 되고 네. 하는데 여든 야든 서로 지금 방탄복만 입고 있으니까 요번에 여든 야든 저번에 이거 뭐 지금 뭐 상법 개정이고 무슨 뭐 지금 상법 세제 개편이고 예, 무슨 증시 예, 부양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양해야죠. 예. 이게 사람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보양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부양해줘야죠. 네. 삼성전자가 힘들면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1위 그 기업인데 또 삼성전자를 부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정책이에요. 네. 거기를 부양하면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을 것이며 뭐 다른 뭐 섹터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한 선택인지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대기업을 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면 또 대기업만 좋아지는 거야?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편한 선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좀 내고 싶습니다. 아유, 그런데 저기 대표님 저기 저 뭡니까 다시 우리 이거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네. 대표님 이거 월간 차트인데요. 뭐 하나만 띄우죠. 예. 지금 여기서 우리 날라온 월간 차트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환율 떨어지는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상방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위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이라 생각하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그러면 대표님 이게 제 일감은 이렇거든요. 여기서 이 이격을 한번 좀 채우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렇게 채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쁘장하게 차트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바로 이게 이 선 연다 보십니까? 머지않아. 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갔다 당연히 올라갈 수는 그렇지만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분위기로 볼 때 뭐 항상 그런 거지만 지금 1,340원인데 불과 일주일 전에 1,3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 걸 이런 마음은 있지만 예. 여기서 진짜 1,320원 아래로만 가면 예. 저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강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1,320원 밑에는 1,300원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하. 1,280원 밑에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개인들도 굉장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뭐 네. 현상이잖아요. 난 예.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다양하게 이제 해외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하고 연기금은 벌써 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네.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달러가 내려오면 사겠죠. 달러부터 사놓고 보겠죠. 해외 걸 살려면 달러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다 뭔가 투자를 하고 국내 기업들이 좋아. 우리나라 나의 미래는 한국에 있어.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율 안 떨어집니다. 예전에 홍콩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콩에서도 그랬고 홍콩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그 나라 경제가 나쁘다고 예상이 되고 그 나라로 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있던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트렌드가 생기잖아요. 그럼 환율 강세 잘 안 됩니다. 그 통화가 강해질 수 예, 있다. 강해지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인데 달러 인덱스가 만일에 계속적으로 혹시라도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이게 만일에 뭐 다시 달러 인덱스가 105, 107 넘어가면 이번에는 진짜 1,380원, 1,400원 쉽게 가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이. 예전에는 개입을 하면 빠졌거든요. 개입을 하면 빠진 이유가 한국은행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면 야,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허. 원달러부터 파는구나. 예.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킨 다음에 예. 이자율을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겠지. 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340원, 1,360원에 팔 때마다 팍팍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모르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40원 올랐는데 뭐 다음 주에 1,380원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1,380원이 가면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겠죠. 그때 요번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은행이 왜 팔지? 아, 이거를 낮춘 다음에 이자율을 인하하려고 그러나? 아니지. 이자율은 집값 때문에 또 안 한다고 그러겠지. 집값 얘기만 하겠지. 아, 결국은 대책이 없이 올라가니까 막는 거구나. 이거는 다르죠. 그거는 몇백억 달러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예전에 IMF 때 봤잖아요. 이게 한번 걸려든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플랜이 있어서 파는구나 하면은 먹히지만 예.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러면 가속화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에는 쉽게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예. 일본이 강하게도 팔지만 이게 확 내려가니까 나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뭐 어나인드가 자꾸 캐리 트레이드가 어나인드가 된다고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다시 달러엔이 160에 가가지고 BOJ가 개입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엔이 올라가도 BOJ는 무섭지가 않아요. 개입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자를 올리면 돼요. 예. 한국은 다른 게 이자율도 못 올리죠. 여기서 예. 어떻게 이자를 올리겠어요? 이자율도 못 올리고 그리고 뭐 별로 정책 수단도 없는데 원달러가 올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자율을 내릴 수 있을 때 충분히 내려놔야 예. 그럴 때 남들을 내릴 때 우리는 환율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내려. 난 몰라. 네. 나는 환율이 중요해. 이런 말을 할 때 시장에서 아, 그렇네. 한국은행이 그동안 열심히 내렸지. 그러니까 좀 버틸 수도 있겠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요즘 외환 보유고도 많지. 그러니까 버티면 버티는 거야.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줄 텐데 지금은 얘 좀 약해 보이네. 수출도 그냥 그렇고 자본시장 개혁도 못하고 국내 사람들도 해외로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자율은 또 국내 무슨 뭐 때문에 안 내리고 저러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 오른 거 싫다고 셀링 개입을 해? 누가 믿겠습니까? 딱 걸려든 거죠. 예. 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환율을 너무 지금 달러 이자율이 내려오면서 환율이 전체적으로 달러가 내려오면서 네. 자국 통화들이 다 강세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강세가 될 것이다. 수출도 좋아질 테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자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만 빼고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완전 왕따거든요. 그러면 왕따가 자본시장 움직임에서만 있겠나요? 환율에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대표님 지금 너무 평온한 표정과 이렇게 미소도 섞어 가시면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환율 저는 사실 원달러는 저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위쪽으로 포텐셜이 예, 있다. 많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내일 화해를 해가지고 뭐 주가가 쭉 떨어지고 그러면 물론 좀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의 상태보다 항상 앞으로가 중요한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투자 금액을 해외로 옮겨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환율이 강세가 됩니까?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자본시장을 확충하는 것인데 저번에 뭐 진짜 코미디 같은 그 청문회인가요? 금투세 얘기할 때 야 그렇게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를 사면 되지. 이거를 농담으로 한 건지 진담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농담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심각한 지금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걸 진심으로 얘기했다면 진짜 한심한 거고 농담으로 얘기했으면 코미디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와 전체적인 분위기에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예.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했는데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지금 사면은 뭐 캐치업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투자의 매력이.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비실비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든 간에. 삼성전자도 나쁘고. 그리고 이자율을 과감하게 인하할 것 같지도 않고 아세안 국가 중에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처럼 강력한 부양책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네. 과연 한국이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한 방이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좀 모든 면에서 조금 취약하다는 네. 말이 있잖아요. 네. 남들보다 이렇게 좀 약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달라붙을 것이다. 한국이 누굽니까? 아시아의 진짜 맹주잖아요. 그 성장으로 보면 일본, 중국에 부럽지 않은. 그런데 요즘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너무나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계, 뭐 정부 이런 데서 언론 이런 데서 좀 얘기도 하고 뭐 저야 그냥 현상이 그런 것 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데이터와 정책과 이런 걸로 하는 논의가 있어야 될 시점인데 네. 그런 논의는 굉장히 없다. 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러면 게 아닌가. 저기 한 12시 조금 지나서인데 지금 자꾸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자꾸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네. 윗꼬리가 달리는데 지금 이 선이 이거 지지된다고 보십니까? 지지돼야죠. 그리고 될 것 같아요. 될것 같다. 상대적으로 워낙 나쁘기 때문에 예를 상대적으로. 들어서 미국이 한 5% 10% 올라주면 하다못해 1, 2%라도 올라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뭐 6만 원에 있으니까 6만 원 프라이싱은 뭐 저 잘 모르지만 뭐 앞으로 계속 적자내야 되는 프라이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갈 것 같은데 이슈는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냐.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다 캐치업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5% 오를 때 우리가 캐치업하려면 25%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5배씩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냥 자체로 보면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뭐 소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PBR 같은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는 사실 그 좀 기업만 보면 좀 상상하기 힘들고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제가 오늘 초반에 목소리 높였던 그런 얘기들. 이런 매크로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현상들이 좋은 기업들의 프라이싱을 낮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 욕을 하지만 삼성전자 좀 똑바로 하지 왜 여기까지 했느냐고 하지만 기업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기업은 뭐 잘못했대도 제일 마지막에 잘못한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살려면.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가들도 뭐 국내 기업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뭐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단기로는 모르겠는데 장기로 사라 그러면 막 짜증이 막 너무 나는 거죠. 그런 좀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